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 사실 그 4.19 혁명기에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우리가 흔히 혁신계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그 4.19 혁명 이후에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계속 공부하고 토론했던 뭐 그런 모습들은 이제 확인이 됩니다. 당시 이 박정희 정부가 워낙 반공을 이제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공을 국시로 했던 사회에서는 이런 진보적 통일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터부시되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체제에서 조금은 이제 문제시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 박정희 정권을 또 이 체제를 실제로 뒤엎을 만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도 또 그런 어떤 모의의 정황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이 결국 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정부의 전복을 꾀했다고 하는데 그 꾀했다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뭐 대포집 또는 뭐 다방 뭐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런 엄청난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넌센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남북공동 성명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냥 소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빨리 저 평화 통일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나눴을 텐데. 아니 술집에서 그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 해야지.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네, 별별 잡다한 얘기 다 나오면서 충분히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시원하다. 정권에서 답답하겠다. 제시했던 유일한 증거가 뭐였냐면 북한 방송을 듣고 적은 네. 노트를 돌려서 봤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거 근데 사실 걸리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 방공법, 그 실정법 위반이긴 한데 이것은 그 북한 통일 정책에 관한 관심이었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뿐 뭔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다라고 항변했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민청학년의 그 배후에서 국가 전복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인혁당 재건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체포하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자신이 진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네. 그리고 뭐 국가 전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네. 이런 정부의 발표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튀어야죠. 그러니까 기도 안 들어보고 튀어버려야죠. 네. 봐야죠. 네. 그 최소한 8명 중에 정말 한 명이라도 그럼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무도?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집에 있다가 뭐 목욕탕 가다가 아이고. 출근하다가 아이고. 말이 그냥 안 돼. 진짜 이상하네. 그야말로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다 잡혀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체포 막 할 때 그러니까요. 진짜 황당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가 자신들을 그 말하는 건지 전혀 몰랐던 거죠.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참 미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10년 전인 64년에는 1차 인혁당 사건 때 이제 증거 부족 또 고문 의혹 같은 걸로 이제 집행유예를 대부분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10년 뒤인 74년에는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혁당 재건위 피의자들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1심인 비상보통군법회의와 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 이렇게 두 번의 군사재판이 열렸는데요. 우선 피의자들은 처음 연행된 직후부터 마지막까지 가족 면회를 단 한 차례도 갖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변론을 담당했던 변호사 역시 재판 직전 딱 한 번만 피의자들을 만나고 변론에 들어갔고 피의자들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가 고문으로 조작됐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혁당 관련자분들이 법정에서 내가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을 했을 때 재판정에서 그때 검사들의 반응이라는 게 됐습니다. 뭐 검사가 자리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큰 주먹으로만 너 덜 맞아서 또 예소리 하는데 나중에 더 맞아주지 각오해 이러면서 말이지. 아이고 무서웠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재판관에서 아무도 맞았다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거 법정에서 직접 들으셨어요? 왜 나도 그러니까 송수진 사모님도 그런 이야기하고 온 법정에서 다 들었어요. 검사가 아무리 다그쳤다고 해도 어떻게 그걸 판사가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판 조서가 날조됐다는 겁니다. 변호사와 가족들이 법정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이 공판 조서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전창일 씨의 그 공판 기록인데요. 전창일 씨가 재판정에서 국가별난 모의를 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검사가 물었다고 하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국가별난을 모의를 합니까? 나는 일개 토건회사 기술자입니다. 아무 조직도 기반도 없는 내가
자식도 있거든. 내가 무슨 힘으로 국가별난 모의를 합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써 있고 네 국가별난 모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검사가 물어본 사건에 또 우리 아저씨가 전혀 자기가 재판정에서 대답도 안 한 대답을 예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니 변호사가 공판기록 거짓으로 변조됐다고 해서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어마 세상에 재판정에서 글쎄 한 소리 참 안 했다고 한 소리를 여기 보니까 이거 다 진짜 했다고 내 국가별난 모의를 했다고 써있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하고 내가 막 그냥 펄펄 뛰니까요. 이 저기 날 취조하던 그 중앙정보부원이 자기도 몰랐던 것 같아요. 공판기록 변조한 걸 자기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얼른 덮더라고요. 세상에.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일관된 진술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인혁당 재건의 사건의 피의자 23명 가운데 도예종 등 8명에게는 사형, 7명은 무기징역, 나머지에게는 15년에서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작.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당시가 이제 유신 시대고요. 또 긴급 조치가 발동된 시대고 특히 이게 긴급 조치 때문에 군사 재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파행적인 재판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보면은 이 군 검찰관이 구형을 하면은 판사는 거의 그대로 선고를 했다고 그래요. 한 변호인은 정찰제 그 재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은 사람들을 쭉 세워놓으면은 제일 좀 뭐 깊이 관여한 사람이 맨 앞줄, 그 다음에는 조금 덜 관여한 사람이 뒷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앞줄은 사형, 뒷줄은 무기징역, 그 다음 줄은 뭐 징역 15년에서 20년 뭐 이런 식으로 선고를 했다는 거죠. 판사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돼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재판장에서 그 변호인이 변론 도중 끌려 나가기도 했고요. 와. 예, 끌려 나가서는 예, 법정 모독죄로 구속되는 정말 사법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나. 예, 그 이때 이제 그 민청학년 사건이나 그 반유신 시위의 그 대학생들의 변호를 맡았었던 그 강신옥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게 변론인데요. 법은 정치의 시녀이며 권력의 시녀이다. 검찰관이 애국 학생을 내란죄 등으로 사형해서 무기를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 행위이다. 직업상 변호인석에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 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다라고 합니다. 네. 예, 이 내용으로 예, 강 변호사는 당일날 바로 연행이 됐고요. 예, 며칠 후에 구속이 됐고 그리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야, 굉장히 명문인데 맞는 말 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끌려가서는 두들겨 맞았다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